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주말 에디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부터는 조금 그 한국의 대선에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한복, 중국, 또 중국의 소수인종 이런 것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여러 가지 그 반응, 어, 빅 이슈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요. 그리고 중국인이 중심이 된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완전히 그 반대의 시각도 보도를 했고, 한국 대선 날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 쿨해지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선거에서 누가 이겨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또 삶의 표준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삶의 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매 능력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앞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밖에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혼족, 비혼족 이렇게 해서 싱글 라이프가 점점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한국의 분위기를 해외의 많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막식에 관해서인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중국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개막식에서 중국에 이제 여러 그 56개의 소수인종이라고 하는데 그 소수인종 대표들이 각기의 그 의상을 입고 중국기를 들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성이 연한 뭐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보라색 기운이 있죠. 그런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해서 먼저 이재명 후보가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한복을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문화를 훔쳐갔다.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과 그 김치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는 뭐 고구려, 발해 이건 뭐 중국이다 완전히 이런 주장들도 해왔었고 또 학문적으로 뭐 그쪽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문화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 가 있는 정부 대표단에 이 뭐 거부해라, 시위해라, 뭐 이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한국 그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 황희 장관이요. 시위하진 않겠다. 뭐 다소 뭐 어떠한 오해의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그러나 뭐 어찌 보면 또 우리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다. 올림픽에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그 한국인들은 제가 미국의 AP통신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 두 명의 대선 그 앞서가는 선두주자와는 다른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그 강민진 씨, 이분은 청년정의당 대표죠. 여성이고 한복은 우리의 옷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옷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AP통신이나 이재명 또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은 소수인종에게 한복을 입힘으로 인해서 이게 아주 완전히 계획되고 철저히 준비가 된 그런 개막식이잖아요. 한복을 입힘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한국인을 포함해서 중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어디 무슨 뭐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도 중국이 소수 인종들을 쭉 와서 뭐 어떠한 그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을 와서 뭐 어떤 뭔가 뭐 특기자랑 비슷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김정은 위원장을 보게 했거든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느낌도 사실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다 이 소수민족들 다 우리 중국에 속한 거야. Maybe 북한도 한국도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한복, 우리의 그 문화를 훔쳐갔다. 실제로 또 한복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중국이 우리의 옷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게 보면은 뭐 우리 문화를 그랬다, 저랬다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결국은 과거로 쭉 올라가서 고구려, 발해, 만주, 뭐 그 이후에 조선까지 뭐 명나라 뭐 맨날 사신들이 오고 가고 왕족이 뭐 그쪽으로 가서 볼모로 잡혀 있고 했었던 일이 많잖아요. 그때의 그대로야라고도 그때의 그대로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뜻을 너희는 우리에 속해 있어 하는 것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조차도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정의당의 그 청년, 그 젊은 여성 그 대표의 말처럼 과연 그 한복을 입은 그 소수인종 여성들의 그 소수인종의 옷 자체가 입고 있었던 그 한복 그대로인가 아닌가도 이것도 점검을 해야지 될 부분이고 중국은 장해무라는 감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막식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왜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딱 한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복을 만약에 그 소수인종 여성의 전통적인 복장이 아니라면은 입혔는가 이것도 그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통신도 이것을 보도를 했고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는 뭐 이번에는 직접 그 베이징에 가서 취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AP통신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나왔으니까 이 이슈는 그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을 주는 것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보도거든요. 이 보도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The South China Morning Post의 보도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어 신문, 아주 그 역사도 오래된 그 신문이죠.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이 바뀌어서 가장 최근의 것이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 11만 원 이상을 내고 안 내면은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가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뭐 한국계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렇게 말한 것을 이제 홍콩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외국인과 외국인의 부양가족이 이 건강보험을 악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40년 동안 잘해왔던 이 건강보험에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다, 무임승차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1월 30일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함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후보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외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라고 받았습니다. 나라가 5천억 원을 그 미국 돈으로 따지면 100만 1000만 원, 4억 1,500만 달러를 외국 국적의 거주민 보험에서 결국은 그 이득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그 후보의 말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전부 와서 특히 이제 거의가 중국인이고요. 와서 무임승차한다 하는 것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말을 보면은 나라가 결국은 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가입을 해서 돈을 내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치료비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 차액을 계산하면 한국이 5천억 원 이윤을 갖게 된다 하면서 오래된 여의도 정치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다 하면서 비난을 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JTBC의 유명한 프로그램 비공식 정상회담이든가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 그 정상회담의 그 유명한 참여자도 윤석열 후보를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의 영어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그 모닝 포스트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은 120만 명이 되는 외국인 국적의 주민이 한 달 페이먼트로 2020년도에 돈을 낸 것, 그리고 그 환불액 등등을 계산을 하면은 같은 해에 2020년도에 낸 돈과 혜택 받은 것, 그 차액을 보면은 이득을 봤다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도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돈이 남으면은 결국은 한국인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그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말만 듣고 또 윤석열 후보의 말만 듣고 그럴 수도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지금 뭐 보험공단의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상으로는 사실은 계산이 플러스가 돼서 전체적인 보험에 이득이 된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의 그 대선과 연관된 보도입니다. 한국 주택시장이 오랜만에 좀 차가워지고 있다 하는 건데 차가워지는데도 이유가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디의 보도인가요? 로이터의 보도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택 구입하는 것이 힘든 나라 한국에서 최근에 주택시장이 오랜만에 차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아주 화려한 비싼 그런 집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집을 사려면 18년 동안을 직장인들이 평균 봉급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그게 11년이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왜 2017년을 기준으로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과 딱 그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융자도 규제하고 이자율 뭐 몇 번 인상했으니까는요. 미국보다 빨리 그 팬데믹 이후에 이자율 인상 한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당 후보가 전부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현 정부에서 그리고 후보들이 하는 말까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아파트값 인덱스를 보니까 1월 마지막 주에 0.1%가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운 뭐 소강 상태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현 정부에서도 또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자. 3월 9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후보들도 뭐 집도 많이 짓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주 조용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지금까지는 뭐 서로의 그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 왔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보다도 지금 이제 한번 네 명이 하는 그 토론회 끝났고
또 이제 두 번째 4명이 하는 토론회가 있는데 누가 되든지 현재로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되던 이재명 후보가 되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난다면 그렇다면은 뭐 집값을 내가 지금 구태여 집을 사야지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개발연구소에서 1월 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의 집값이 내려간다. 500명의 부동산 마켓 전문가 가운데서 51%가 올해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올해 뭐 중반기에 당장은 안 되겠죠.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치르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뭐 취임식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후반기나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박이 많답니다.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이 쭉 빠지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거리를 두면서 뭐 공공주택을 신축하겠다. 250만 채 정도를 일단 이런 공약을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께는 주택값의 80%까지 융자해 준다.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최대입니다. 최대 40%까지 그 융자를 해주니까 주택값에 뭐 미국의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좋은데 그런데 대체적으로요. 그런데 그것의 2배 주택값의 80%까지를 융자를 해준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들 주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 주택 시장은 일단 좀 쿨다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전에 앞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여러 가지를 쭉 그 조사를 했더니 한국이 삶의 표준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가지는 현재 일본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네요. 1965년도 한일 정상급 외교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러면서도 독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정희 당시 그 집권자인 독재자가 일본과 좋은 딜을 했다. 굿 딜. 8억 달러 소프트 융자와 무상 원조. 일본의 투자도 있고 일본에서 그 과거에 했었던 자신들의 역사적인 그 과오 때문에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원조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이자 뭐 거의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굿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굿딜 때문에 경제의 엔진이 돼서 국내 총생산이 평균 1년에 7% 이상, 그 다음 50년을 한국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1965년. 한일 관계 그 수립을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놓은 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네기 그 국제윤리위원회의 경제 전문가인 리차드 캐츠 씨가 세계은행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해서 구입 파워 그런 인덱스, 그 PPP라고 하죠. 약자로. 이런 것을 보니까 2018년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파워가 일본을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2000년부터 이제 두 나라가 여러 가지가 이제 비교가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갔다가 2018년도에 딱 그 파워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파워가 한국이 딱 그 앞질렀다는 거죠. 국내 총생산은 2015년부터 한국이 앞지르고요. 물론 전체적인 그 경제 규모는 한국이 일본보다 작죠.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 인구와 비례하기도 하니까 일본이 인구가 뭐 1억 명이 넘으니까 한국보다 2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규모 자체는 일본이 크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구매 파워 같은 거 뭐 사람이 헤어컷을 한다던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한 겁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구매 파워 인덱스는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국민 소득도 물론 일본이 높죠. 일본이 높은데 뭔가를 살 수 있는 구매 파워가 삶의 질, 생활의 질을 규정하는 데는 더 정확한 지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가장 아주 편안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생활에 있어서의 생활의 질, 뭘 살 수 있는 그 구매 파워는 지금 2018년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본의 경제연구소 띵크탱크죠. 그 조사를 보면은 일본이 이제 2027년이 되면은 서구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경제 파워 많이 이제 뒤처지게 되고 2028년이 되면은 대만보다도 일본의 어떠한 경제에 있어서의 파워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이 인구도 작고 하는데 일본의 정말로 한일 관계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뭐 이자도 적게 차관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과거에 잘못됐다는 것으로 무상 원조를 받았다던가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일어선 한국이 더 일본의 구매 파워를 넘어갈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산성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생산성이 일본보다 높은 거죠. 그 이유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인구가 줄고 노년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건 소비 인구지 생산하는 인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처럼 생산성인데 생산성은 곧 나이 든 인구가 많아지는 일본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화. 한국의 디지털은 굉장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정부와 사업주가 디지털화하는 것을 한국보다 훨씬 더디게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생산성을 아주 낮춰서 이렇게 한국이 일본보다 더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 파워를 늘렸다는 거죠. 이 OECD에 예상하는 것을 보더라도 부자 나라 가운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앞으로도 계속 일본보다 훨씬 좋을 것을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마 하잖아요. 한국도 일본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막 젊은이 인구가 확 늘어나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한국이 많이 올려놓았던 디지털화를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다 따라잡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일본이 갔던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낮은 기반에서 출발을 해서 중공업 때문에 확 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공업이 지금 뭐 기후 변화다, 세계 클린 에너지다 해서 많이 내려갔고, 선박 같은 거는 물론 뭐 조선소 같은데 문을 닫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 부분은 위험해져서, 그래서 이제 한국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6G 이런 신산업으로 나가고 있긴 하는데, 인구 압박에 있어서는 일본과 비슷하다는 거죠. 한국도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무조건 일본을 이겼어 하면서 좋아라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도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는 유럽의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것, 오늘 보도가 나왔던데요. 이 부분은 뭐 한국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구태여 그 내용을 자세히 뭐 다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한국의 해피 언론 하면서, 해피 언론이라는 게 언론이 아니라, 언론 미디어가 아니라 나 혼자 해피 언론 하는 그런 혼자족 그룹, 그리고 비혼,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그룹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민경석 씨는 37살이신데 이분은 혼자 밥 먹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고 고급 호텔에 혼자 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해서 온라인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One Happy Person, 나 혼자도 해피해야 하는 One Happy Person이라는 온라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싱글 퍼슨 가정이 한국에서 31.7%, 역사상 최고랍니다. 20대와 30대가 당연히 많겠죠. 지금 결혼과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낮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유들입니다. 생활비 많이 들죠. 또 무슨 주택값 있죠. 자녀 교육비 있죠. 그 가운데서 사교육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정식 교수 뭐 여러 가지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더군다나 여성은 남성보다 그런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많이 바뀌어가는데 그래도 아직도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기는 한다는 거죠. 뭐 어떤 전통이냐면 뭐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야지 되고 대학 가서 일자리를 잡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지 되고 그런 것 안 하면 왜 안 하지? 왜 혼자지? 아직도 젊은 사람들은 20대, 30대는 바뀌는데 사회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의 전통이라는 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성이 30대가 되면은 직장에서 아직도 눈치를 주는 곳이 있는 거죠. 그 직업에 따라서 이 여성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돌아가지 않는 회사는 없겠습니다만은 꼭 있어야지 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자유로운 남성 직원을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전업주부가 된다던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남성은 남성대로 어깨에 짐이 더 많아지겠죠. 모든 그 가정, 그 재정을 책임져야지 되니까 여성은 이 남편 뒷바라지만 해야지 되고 해서 늘 어떤 여성으로서는 임무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난 결혼 안 해 하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가디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요. 지금 계속 무슨 남녀 차이가 있느냐, 남자가 오히려 불평등하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건 그런 그룹에서 특별하게 특정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통계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은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이 남녀 봉급의 차이가 가장 심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성들 가운데서 그럴 바에는 내가 언제 아이 낳고 뭐 이런 거 안 해. 나 결혼 안 하겠어. 데이트도 안 할 거야. 가디언과 인터뷰를 한 어떤 여성은 나 데이트도 안 해. 뭐 결혼도 안 해. 돈이 있어도 아이는 안 난다. 안 나. 2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도 없고 라고 하는데 좋은 남자가 왜 없겠어요? 사회적인 통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사회가 일단 회사에서나 결혼을 한 그 관계,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맺어지고 회사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는 훨씬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결혼도 안 해. 뭐 아이도 안 낳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싱글을 아주 쉽게 싱글로 살 수 있도록 뭐 많아요. 미국에도 남성분들이 이제 혼자 살게 되실 때 결혼을 했다가도 또 혼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 뭐 마켓에 가면 반찬 다 있는데 그런데 꼭 그렇진 않죠. 어쨌든 그러면서 편리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요즘 혼자 지내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솔로 마켓이 있고 심지어 뭐 호텔에서도 이제 혼자 호텔에서 잘 그 나를 위해서 뭐 휴가를 지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있는 서울시 정부도 싱글을 위한 특별 전담반이 있어서 좀 값싸고 뭐 안전을 잘 할 수 있는 그 안전 카메라 설치한다던가 또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정신 건강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던가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가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네요 하면서 호텔은 미 타임 나 혼자 즐기는 이런 타임 뭐 이런 거 비싼 식당에서도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비혼 가운데서도 여성 그룹들도 상당히 많은데 앱 등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스포츠 그룹에 가입을 해서 뭐 풋볼 뭐 본다던가 등산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을 합니다. 27살의 강예슬 씨. 대학교에서 일하고 계신데 결혼은 안 하신답니다. 취미생활 한다고 하고 나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살아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친구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뭐 딱 내가 내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지? 뭐 다른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제 혼자 생활을 해보면서 자유와 행복, 혼자 살면서 완전한 나만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선택하든지 나만의 선택이라는 거죠. 책임도 그다지 많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옮기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사회의 시선은 아유 남녀가 쌍을 이뤄서 살아야지. 하지만 20대 30대들은 이제 그런 것을 초월한 그런 시선들이 많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혼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자유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밥도 못 먹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대신에 이제 혼자 식당에 갈 때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피해서 가게 되죠. 그 식당에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 가지의 느끼는 그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는 질리지 않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과 해외 언론이 많이 보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코스크 하면은 KO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코스크 해서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코에만 마스크를 끼운다 해서 코스크를 먼저 쓰고 그 위에 무엇을 더 씌우고 있다가 밥 먹을 때 같은 때는 밥은 먹지만 코는 가린다 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악용하고 해서 입부분을 떼면은 입에서 바이러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그런 것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코를 또 내리는 분들도 계세요. 마스크를 쓰면서 코를 의도적으로 내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비난이 굉장히 많다. 그건 이제 턱스크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턱 쪽에만 입만 가리거나 아예 입도 안 가리고 턱에다가만 쓰는 신용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해서 이 한국에서 코스크를 만들었다 하고 미국 매체에서도 미국에서는 코스크 만든 그런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고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